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죠. 뭘 그린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역사화입니다. 역사의 한 장면을 그렸죠. 로마 왕국이 있고 알바 왕국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의 시점이에요. 근데 둘이가 이제 영토 문제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쟁이 붙으면은 피해가 좀 크죠. 그래서 이제 3명의 전사를 뽑아서 결투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먹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형제를 뽑고 알바에서는 큐라티우스 형제를 뽑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두 집안이 사돈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보면 오른편에 여자들이 울고 있죠. 저게 이제 이 집의 이 형제들의 동생인데 남편들이 이제 그 알바 집안 사람인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오빠가 이기면 남편이 죽고 남편이 이기면 오빠가 죽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호라티우스 형제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카밀라, 또 동생 중에 카밀라라는 애가 있는데 그 동생이 오빠를 저주합니다. 남편 죽였다고. 그러니까 큰오빠가 여동생을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변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빠가 목숨을 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또 되게 재밌는 거야. 자, 이게 왜 재밌냐면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방금 전에 해준 얘기는 엄청나게 내용이 되게 길죠? 그쵸? 꽤 긴 이야기예요, 이거. 이 긴 이야기를 갖다가 그림으로 남겨야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영화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림은 동영상이 아니죠. 딱 한순간만 골라야 돼. 그쵸? 그럼 어떤 순간을 골라야 될까? 결투 장면? 아니면 오빠가 남편 죽이는 장면? 남편이란다. 동생 죽이는 장면? 아니면 동생이 오빠를 저주하는 장면?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봐봐. 이 역사화라는 게 되게 웃기는 거야. 왜냐면 스토리가 있거든. 그쵸?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가 있어. 꽤 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긴 이야기 중에서 그림은 어느 한순간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간을 선택하면 될까? 자, 이게 다비드의 고민인 거예요. 이게 다비드의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다른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려주는 게 대부분 다 마리아 그림이고 뭐 아기의 탄생이고 뭐 사실 뻔했거든. 그러니까 거의 좀 비슷비슷한 형태로 그려졌기 때문에 좀 같은 그림이 좀 반복된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주게 되는데 다비드는 옛날에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았었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는 잘 안 다뤘거든. 그러면은 이 긴 이야기 중에서 어느 순간을 그려야 할 것인가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빠가 카밀라를 죽이는 걸 그립니다. 드로잉을 해요. 좀 별로인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을 담을까? 아버지가 변호하는 장면을 그릴까? 또 그렸어요. 또 별로인 거야. 그러다가 얘가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그림을 그려야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선택한 게 이 장면인 거예요. 어때요? 아주 심플하죠, 그림이. 그러면서 긴장감은 가득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영혼의 침착함은 또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아버지,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봐봐요. 전투를 하러 간다. 내가 죽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아주 격한 순간이에요? 아니에요? 격한 순간 맞거든요. 그러면은 봐봐.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칼을 들고 그런다 해봅시다. 그럼 뭐 감정이 과잉돼요? 아니면은 절제돼요? 이거 과잉이야. 이거는 고요한 위대함이 아니야.
이거 과잉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별로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아무리 내가 으아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뭘 유지해야 돼? 이렇게 약간 좀 무림 고수 같은 느낌이잖아. 왜 그 무협지를 봐도 싸움다라는 고수는 하지만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서 마치 무슨 뭐라고 하더라? 무슨 요만한 그릇에 내가 물을 해놓으면 물이 단단하게 유지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했을 때 진정한 고수는 승리한다. 그런 거 있잖아. 딱 그거야, 이게. 그게 고유한 위대함이에요, 이게. 그거 뭐라 하더라? 내가 무협지 많이 안 봐가지고. 자, 무슨 명경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아무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그게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화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보고 다비드 화파라고 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신고전주의라고 부르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고전주의의 역사는 크게 봐서 세 가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맨 처음 그리스 고전주의, 그리스였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 고전주의, 이탈리아였죠? 그 다음 마지막 신고전주의, 어디지? 파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까? 미술의 중심지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고, 넘어갈 때마다 결국 뭐가 중심이야? 고전주의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합니다. 자, 처음에 이 그림 그릴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1789년 7월 14일 드디어 이제 폭동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쩌어쩌 하다가 루이 16세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단두대에 올라가고요. 모가지가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되게 되죠. 그게 제1 공화국이에요. 1792년부터 1804년까지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1789년부터 1804년까지를 이제 보통 이제 짧은 의미에서 프랑스 대혁명까지라고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요 시기까지예요. 자, 요때 이제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다비드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 국가가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되게 재밌는 양반인데, 굉장히 명성이 컸어요. 당시에도 이미 왕하고도 친했었고, 왕이 이런저런 그림을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림을 그렸었고, 귀족들하고도 원만했었고, 혁명에는 딱 깨놓고 얘기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정치에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혁명이 터지고 나서 이제 1년쯤 있다가 얘가 이제 자코뱅 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혁명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요. 자코뱅 당원 중에서도 아주 핵심부에 들어가요. 그 중에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이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그런데 대충 감은 오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혁명이 터지고 나서 이 그림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그림에,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이 그림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이게 원래는 이 사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냥 역사가라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혁명이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 그림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다른 의미를요. 그게 뭐였을까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본인은 생각도 안 했었던. 그게 뭐냐면 국가를 위한 충성이에요. 국가를 위한 희생.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공화국이었거든요. 요 당시에는요. 요 시점에는 요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는 공화국이었다고요. 돌아가면서 했었던 공화국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확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그림에다가 그런 의미를 갖다가 막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 그림을 그린 다비드가 갑자기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이걸 가지고 있는 이 공화국에 대한 생각과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본인은 아무 상관 없었는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분위기가 좀 그래. 이게 이 왕이 근데 끝났어 이제. 그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런 것 같으면 뭐 이왕 이래 된 거, 예, 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이 사람은 가는 거죠. 그런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간에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얘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림을 가지고 정치적 선동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림을 가지고 정치적 선동회로 이용할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사실 멀리 갈 거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네들이 제일 처음 장악하는 게 뭐냐면 KBS야.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얘들. 지금 정부 때 KBS가 보여주는 모습과 전 정부 때 KBS가 보여주는 모습과 또 그 전 정부 때 KBS가 보여주는 모습은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미디어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정말 빠르게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다비드. 대박인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사람들에게 좀 선동을 할 수 있고 그게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케이? 그래서 나온 그림이 이거예요. 자, 이거야말로 선동의 끝판왕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왜 나왔는데? 자, 봅시다. 자코뱅이 정권을 잡았어요. 자, 지롱도와 자코뱅이 있었고, 자코뱅이 좀 급진주의자들이고, 지롱도는 좀 온건주의자라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근데 뭐든 성대급한 애들이 이깁니다. 자, 성경급 그래가지고 성대급한 애들이 와, 씨 빨리빨리 하다가 그 막 왕 모가지 자르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1공화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냐면은 92년도에 1공화국을 세우는데 94년도부터 그러니까 94년도 9월부터 한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와, 이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한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모가지를 자릅니다. 단두대. 예, 단두대. 단두대를 왜 만들었냐면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효율이 안 나와서 단두대를 만든 거예요. 빨리빨리 죽이려고. 이야, 그리고 누구를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했던 곳이 공안위원회예요. 예, 다비드는 거기에 회원이요. 다 공안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게 위원이었어요. 그러면 얘 자코뱅에게 아주 깊숙이 관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맞다고 보는 게 맞거든. 그렇죠? 지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였거든요. 다 쳐죽였다고. 이게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12사람을 갖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자코뱅이 반대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걸 결정하던 것이 공안위원회였고 거기 대빵이 얘예요. 마라였고 다비드도 거기 위원이었어요. 이게 완벽한 공포정치인 거예요.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광화문 폭탄 항복판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해가지고 모가지를 매일매일 자른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거 불안해가지고 못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당시 파리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10개월 동안 4만 명을 죽였으면 이게 뭐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피로감이 심해지고 공포정치가 심해지니까 이제 어느 한 여인이 자코뱅의 거두였던 장폴 마라를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인마가 제일 심했거든. 인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민의 터저기에 줄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귀족과 왕당파, 지롱족까지 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냥 막 쳐 죽인 사람이 얘예요. 매일매일 막 수백 명의 모가지를 치는 겁니다. 얘. 자, 그래가지고 그 혐오감을 못 이겨가지고 얘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비드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죽은 다음에. 큰일 났다. 이게 이 사람의 죽음이 이게 이제 파장을 좀 불러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자,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칼 맞고 죽으면은 고통스럽겠어요? 아니면은 편하겠어요? 나 칼 맞았구나. 나 죽는구나. 이렇게 죽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죽겠어요? 자, 고통스럽게 죽을까? 아니면 편안하게 죽을까? 그림 봅시다. 고통스러워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은 마라를 순교자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죽음마저 초월한 공화주의의 화신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마라 머리 위에 봐봐요. 빛이 살짝 내려오고 있죠. 이거 마치 어떤 느낌이 나요? 마치 신이 이 사람을 약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성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봐봐, 죽기 직전까지 나는 뭐 하고 있었어? 일하고 있었다. 밑에다가 마라, 그 밑에 다비드.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마라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선동이라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알겠죠? 아주 그냥 철저한 정치적 맥락에서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선동에 실패했어요. 한번 이런 그림으로 가지고 선동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었던 거야.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공포 정치는 끝납니다. 끝나게 되고 다쿠뱅의 지도자들 전부 다 단두대에서 모가지가 잘립니다. 자, 그러면 공안위원회 위원이었던 다비드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말하는 뽐새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하는 폼을 보니 살았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 당시. 예, 일단 살긴 살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시? 나는 자쿠뱅한테 속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속았대 자쿠뱅한테.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되게 재밌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한때는 루이 16세 주문 받아가지고 그림 그렸고, 그러다가 갑자기 열정적인 혁명가가 됐고, 그러다가 다프경에서 되게 중요한 지위까지 올랐는데 이제 속았대요. 재밌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 보통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좀 기회주의라고 좀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저는 제 눈에는 열심히 살았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을 만납니다.